그렇게 저와 지영이 사이에는 비밀 협정이 맺어졌어요. 6개월 동안 지영이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어요. 지현이의 계획들을 저에게 계속 알려줬고 동우에게는 진심으로 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영이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뭔데? 언니가 다른 사람을 고용했어요. 무슨 말이야? 언니가 어머님을 직접 해치려고 사람을 고용했다고 해요. 제 혈액이 얼어붙었어요. 누구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 주 안에 뭔가 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극도로 조심했어요. 집에서도 나가지 않고 문도 꽁꽁 잠그고 그런데 3일 뒤 정말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 11시쯤이었어요. 갑자기 집에 가스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가스레인지는 안 켰는데 급히 확인해 보니 가스 배관이 인위적으로 손상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가스를 새게 만든 거였어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저는 급히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119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가스 누출이에요. 소방서에서 와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인위적인 손상이었어요. 할머님,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셔야겠어요. 경찰이 와서 조사했지만 범인을 찾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지현이가 시킨 일이라고. 다음 날 지영이에게 연락했어요. 지영 씨, 어젯밤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막지 못해서. 지연이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돼요. 그럼 찾아내세요. 이번에는 정말로 선을 넘었어. 네, 알겠어요. 일주일 뒤 지영이가 지현이의 은신처를 찾아냈어요. 어머님, 언니가 모텔에 숨어 있어요. 어느 모텔? 바치 모텔 203호예요.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가기로 했어요. 지영 씨, 나랑 같이 가요. 어머님, 위험해요. 괜찮아. 이번에는 끝을 내야겠어. 다음 날, 저와 지영이는 그 모텔로 갔어요. 203호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지현이의 목소리였어요. 지영이야, 나 지영이야. 문이 열렸어요. 지현이가 나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얼굴은 야위었고 눈은 혈관이 터져 있었어요. 마치 정신병자 같았어요. 지영아, 왔구나. 지연이가 지영이를 끌어안았어요. 그때 저를 발견했어요. 너는 오랜만이네, 지연아. 지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늙은 것이 어떻게 여기를. 네가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가스관을 건드려서. 증거가 있어? 증거가. 지연이가 미친 듯이 웃었어요. 지연 언니, 진정해요. 지영이가 말렸어요. 진정하라고? 이 할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연이가 갑자기 부엌칼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내 손으로 직접 해치워 주겠어. 지현아, 칼 내려놔. 제가 소리쳤어요. 내려놓기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감옥에서 3년을 썩었다고. 지연이가 칼을 들고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지영이가 지연이를 막았어요. 언니, 안 돼. 지영아, 왜 이 할머니 편을 들어? 언니가 잘못했잖아요. 어머님을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고 재산을 뺏으려고 했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이야? 시어머니 재산은 며느리가 물려받는 게 당연하잖아. 그건 언니 생각이고요. 두 자매가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저는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사람이 칼을 들고 위협하고 있어요. 10분 뒤 경찰이 왔어요. 지연이는 칼을 들고 있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놔줘, 나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지연이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차에 실려가면서 지연이가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이천숙, 너 기억해둬. 내가 나오면 정말로 죽여버릴 거야. 그 모습을 보니 측은하기도 했어요. 한때는 제 며느리였는데 이렇게까지 되다니. 나중에 알고 보니 지연이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생긴 거였어요. 어머님, 언니가 많이 아파요. 지영이가 울며 말했어요. 그래도 자업자득이야. 남을 해치려다가 본인이 망가진 거니까.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지영이를 완전히 믿게 되었어요. 위험한 순간에 저를 지켜준 거였으니까요. 동우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어요.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하지만 지영이가 나를 구해줬어. 지영이가요? 응, 그 아이는 언니와는 달라. 착한 아이야. 그럼 엄마가 지영이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한번 만나보자. 동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일주일 뒤 지영이와 처음으로 정식으로 만났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영이가 깍듯이 인사했어요. 지영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카페에서 오랫동안 대화했어요. 지영이는 정말로 착한 아이였어요. 어머님, 제가 처음에는 언니 시키는 대로 했지만 동우 오빠를 알아갈수록 정말 좋아졌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도 알게 됐고요. 한찬 초리, 고마워요, 지영씨. 어머님, 제가 동우 오빠랑 결혼해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결혼하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절대로 언니 같이 되지 마세요. 시어머니를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사랑하세요. 네, 약속드려요. 그렇게 동우와 지영이가 결혼했어요. 결혼식에는 제가 직접 참석했어요. 하객들 앞에서 축사도 했고요. 우리 동우와 지영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지영아, 나를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자.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겠어요. 그 후로 지영이는 정말로 좋은 며느리가 되었어요. 매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명절에는 정성껏 음식을 해서 가져오고 1년 뒤에는 예쁜 아기까지 낳았어요. 이름은 서연이었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할머니 닮았어요. 지영이가 자랑했어요. 서연이를 안아보니 정말로 사랑스러웠어요. 우리 서연아,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그때부터 제 인생에 진짜 행복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정신병원에 있는 지연이었어요. 동우야, 지연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엄마, 많이 아파요. 의사 말로는 회복이 어렵다고. 그래도 한번 가볼까? 엄마? 그래도 한때는 우리 가족이었잖아. 동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는 미워하지도 않아. 일주일 뒤, 저는 정신병원을 찾아갔어요. 지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지연아, 누구세요? 나야, 시어머니. 지연이가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어머님. 응, 지연아. 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나쁜 일을 했어도 이렇게까지 되면 지현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응, 용서해 줄게.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지연이를 찾아갔어요. 과일도 사다 주고 옷도 사다 주고. 동우가 놀라워했어요. 엄마, 왜 지현이를? 동우야, 복수는 거기까지면 충분해. 이제는 용서할 때야. 엄마, 사람은 미워하면서 살면 안 돼. 그럼 본인도 망가져. 지영이도 저를 따라서 가끔 지연이를 찾아갔어요. 언니, 잘 지내세요. 서연이가 클 때까지 건강하세요.
지연이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이 지났어요. 서연이는 이제 5살이 되었고 동우에게는 아들도 하나 더 생겼어요. 할머니 사랑해. 서연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서연아. 그리고 제 둘째 손자 준우도 귀여웠어요. 할머니, 준우가 저를 부르며 웃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행복해요. 좋은 며느리와 사랑스러운 손자들, 그리고 변화한 아들. 가끔 옛날을 생각해봐요. 그 끔찍했던 시절들. 하지만 그 시련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한 것 같아요. 지연이는 작년에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에는 정신이 좀 돌아와서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이, 이제 편히 가요, 지연아. 장례식에도 참석했어요. 아무도 와주지 않을 것 같아서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동우가 말했어요. 사람은 죽으면 다 똑같아. 미워할 필요 없어. 요즘 제 일상은 정말 평화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동우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어요. 주말에는 손자들과 공원에서 놀고 할머니, 우리 언제까지 함께 있을 거예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함께 있을 거야. 할머니는 언제까지 살아요? 100살까지. 정말요? 정말이야. 서연이가 박수를 쳤어요. 이제 저는 79이에요. 정말 오래 살았어요. 돌이켜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하지만 모든 게 지나고 나니 감사해요. 그 모든 시련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줬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에요. 하지만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하고 때로는 맞서 싸울 줄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복수에만 매몰되지 마세요.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용서하는 것도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저는 70이 넘어서 새로운 며느리를 얻었고 손자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언제든지 늦지 않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전화드리세요.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가 있으신 분들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가족이 되는 건 쉽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결책이 있어요. 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행복이 찾아와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서연이가 전화했어요. 할머니, 내일 할머니 집에서 잘래요. 그래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야호, 사랑해요, 할머니. 나도 사랑해, 우리 서연아. 이제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숙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제 친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버리려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이 늙은 여우가 얼마나 영리한지를요. 2달 전 일이었어요.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동우와 지현이가 집에 왔어요. 그것도 비싼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말이에요. 제가 혼자 살기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던 아이들이 갑자기 나타났으니 제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현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어색해서 제 마음 한구석이 싸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려고 해요. 효도 관광이요. 효도 관광이란요.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용돈 한 푼 준 적 없는 아이들이 갑자기 효도 관광을 하겠다니.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정말이니? 고마워라. 그런데 갑자기 왜? 아, 저희가 요즘 사업이 잘 되어서요. 어머님께 좋은 곳 구경시켜드리고 싶어서요. 동우가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키운 아들이에요. 그 아이가 거짓말할 때 눈을 어떻게 깜빡이는지 다 압니다. 제가 과일 바구니를 뜯어보니 위에는 비싼 수입 과일들이 놓여 있었지만 밑에는 상한 과일들이 가득했어요. 멜론 하나를 들어보니 무르댕댕했죠. 제 마음도 그 멜론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여행 준비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계시면 돼요. 지연이가 말하며 제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좋은 옷들은 다 제쳐두고 낡은 옷들만 골라서 가방에 넣더라고요. 지연아, 이 한복은 왜 안 가져가니? 여행 가서 사진 찍을 때 입으면 좋을 텐데. 아, 그런 건 여행할 때 불편해요. 편한 옷이 좋아요. 지연이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리킨 한복은 작년에 산 비싼 한복이었어요. 명주로 만든 거죠. 그리고는 제 금고에서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어머님, 이런 귀중품들은 여행 중에 도둑 맞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보관해 드릴게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니다. 내 것은 내가 가지고 다니겠다. 어머님, 정말 위험해요. 요즘 관광지에 소매치기가 많아서 지현이가 계속 우겼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제 스마트폰을 보더니 어머님, 이 폰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여행 중에는 이 간단한 폰을 쓰세요. 하면서 옛날 폰을 내밀었어요. 그 폰은 전화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건 여행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였죠. 하지만 저는 계속 모르는 척했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날 거라고 했어요.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이 집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이상하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얗게 센 머리, 주름진 얼굴, 구분 등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늙었을까요? 동우를 낳고 기를 때는 제가 이렇게 늙을 줄 몰랐는데요. 차에 올라탔을 때 저는 뒷자리에 앉았어요. 앞에는 동우가 운전하고 지연이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어디로 가는 거니? 간단 가시본 곳에 가시공 곳에요. 제가 물었어요. 강원도 쪽으로 가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아름다운 곳이에요. 지연이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고속도로로 가지 않고 국도로 가더라고요. 점점 한적한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 가슴이 더욱 불안해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자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지연이의 전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원장님. 지금 가고 있어요. 약을 탔으니까 조금 있으면 잠들 거예요. 네, 서류는 다 준비했어요. 보호자 동의서랑 재산 포기각서요. 걱정 마세요. 이 할머니는 갈 곳이 없어요. 친척도 없고요. 제 혈액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약을 탔다고? 그러고 보니 아침에 지연이가 준 음료수를 마셨는데, 그리고 재산 포기각서라니, 저는 계속 자는 척했어요. 더 들어야 했어요. 무연고 노인으로 등록하면 되죠? 그러면 재산은 자동으로 저희한테 넘어오고요. 네, 알겠어요. 도착하면 연락드릴게요. 무연고 노인이요? 제가 무연고 노인이라고요? 저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저를 무연고 노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여행이 아니라 저를 버리려는 계획이었구나.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계획이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차가 주유소에 들렀어요. 지연이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나갔어요. 그때가 기회였어요. 저는 빠르게 지연이의 가방을 뒤졌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서류 뭉치를요. 보호자 동의서, 재산 포기각서, 요양원 입소 신청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제 서명까지 위조되어 있었죠.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서류들을 제 가슴 안쪽에 숨겼어요. 지연이가 돌아오기 전에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동우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어요. 응, 괜찮다. 조금 어지럽네. 저는 약의 효과인 척했어요. 1시간을 더 달렸을까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정말 을씨년스러운 곳이었어요. 효심요양원이라는 녹슨 간판이 걸려 있었고 주변은 온통 풀밭이었어요. 사람이 사는 곳 같지 않았죠. 어머님,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지현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분명히 보였어요. 이곳이 바로 그들의 목적지라는 걸요. 건물에서 한 남자가 나왔어요. 뚱뚱하고 인상이 험악한 남자였죠.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지현이가 인사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여기가 바로 제가 버려질 곳이구나. 어머님, 내리세요. 지현이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난 내리지 않겠다. 저는 소리쳤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여기는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이라고? 여기가 무슨 좋은 곳이야? 저는 제 가슴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게 뭐야? 재산 포기각서? 무연고 노인 등록?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동우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이건 지연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지연아, 너는 정말 악랄한 년이구나. 제가 소리쳤어요. 내 친아들을 꼬셔서 엄마를 버리게 만들다니. 그때 요양원장이 나섰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여기는 좋은 곳이에요. 유리슬 에즈픽, 좋은 곳이라고? 그럼 당신 어머니도 여기 모셔봐. 제가 화를 냈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할머니,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손 치워, 내 몸에 손대지 마. 저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그때 저는 서류들을 하늘로 던져버렸어요. 바람에 날려 사방으로 흩어졌죠. 지연이가 황급히 종이들을 주우러 뛰어다녔어요. 그 틈을 타서 저는 동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동우야. 네. 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핏똥을 싸가며 키운 내 새끼라고. 그런 네가 어떻게 엄마를 이런 곳에 버릴 수 있어? 동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너 기억하니? 네가 5살 때 폐렴에 걸려서 죽을 뻔했을 때 엄마가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밤새워 간호했던 거 말야. 그때 엄마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니? 하나님,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라고 했어. 엄마, 동우가 흐느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 목숨을 구걸해가며 살린 그 아이가 지금 엄마를 죽이려 하고 있구나. 그 하이카남이 그 아이가 지금 엄마를 죽이려 하고 있구나.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동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지연이가 서류를 다 주워 담고 와서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야? 빨리 들어가. 하지만 동우가 말했어요. 안 돼, 안 돼. 엄마를 여기 둘 수 없어. 뭐라고? 지금까지 계획한 걸 다 망치게? 상관없어. 엄마를 집으로 모셔가자. 동우가 지연이의 손을 뿌리쳤어요. 미쳤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하지만 동우는 이미 차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지연이를 두고 저만 태우고 말이에요. 동우야, 내 배관에 보험금 수표가 있어. 그거 가져가야 돼. 지연이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동우는 그대로 차를 몰고 갔어요. 차 안에서 동우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에요. 동우야, 그래도 마지막에 정신 차려줘서 고맙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또 변할 거야. 지연이가 돌아가면 또 설득당할 거야. 나는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해. 1시간쯤 달렸을까요? 휴게소에 들렀어요. 동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제 예비 카드로 현금을 뽑았어요. 그리고 관광버스를 타고 있는 할머니들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서울로 가세요? 네, 서울 가요. 할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관광버스에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보니 동우가 저를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현이가 택시를 타고 도착하는 것도 보였죠. 그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문 열쇠를 다 갈았어요. 그리고 제 절친한 친구 말순이에게 전화했어요. 말순아, 나 천숙이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변호사 한 명 소개해 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저는 말순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말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천수가 너 정말 영리하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만만한 할머니인 줄 아나? 다음 날 독고진이라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젊고 똑똑해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어요. 할머님, 증거가 확실하니까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어요. 일단 접근 금지 신청부터 넣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할머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친아들인데. 변호사님, 나는 이미 한 번 죽었어요. 그 요양원에서 죽을 뻔했다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거예요. 일주일 뒤 접근 금지 명령이 나왔어요. 동우와 지현이는 제 집 반경 100m 이내에 올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더 큰 계획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지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를 떨리게 하면서요. 지연아, 나, 천숙이야. 어머님, 어디 계세요? 나 길을 잃었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너무 추워, 배고파. 어디 계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 요양원 근처인 것 같아. 효심 요양원 근처.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지금 갑니다. 기다려요.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어요. 이제 2차 계획이 시작된 거죠. 2시간 뒤, 제 친구 말순이가 비싼 옷을 입고 제 집에 왔어요. 우리는 미리 계획을 세워둔 거였어요. 천수가 준비됐어? 응, 다 준비했어. 너는 베트남 교포 부자 역할 하는 거야. 내 집을 현금으로 사겠다고. 알았어. 그런데 정말 올까? 올 거야. 지현이는 돈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년이거든. 1시간 뒤, 과연 지연이와 동우가 왔어요. 그들은 황급히 요양원 근처를 찾아다녔지만 저를 찾을 수 없었죠. 당연히 저는 집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말순이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혹시 이천숙 할머님 댁 맞나요? 저는 집을 사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지연이가 눈이 번쩍했어요. 네? 집을 사시겠다고요? 네, 저는 베트남 교포인데요. 한국에 투자할 목적으로 집을 현금으로 사고 싶어요. 그런데 할머님이 안 계시네요. 아, 저는 며느리예요. 어머님이 잠시 외출하셨는데 제가 대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만나볼까요? 다음 날 말순이와 지연이가 만났어요. 물론 저는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죠. 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시다고요? 말순이가 물었어요. 네, 요즘 많이 심해지셔서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신 처리해드리는 거예요. 지연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물론이죠. 제가 보호자거든요. 서류도 다 있고 도장도 있어요. 지연이가 가짜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지연이는 몰랐겠죠. 그럼 언제 계약할까요?
내일 당장 해요. 공증사무소에서 만나요. 다음 날, 공증사무소에서 지연이와 동우가 계약서에 사인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서지연 씨, 손동우 씨,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요? 지연이가 당황했어요. 그때 제가 나타났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화장도 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요. 지연아, 놀랐지? 어머님? 어떻게? 너는 정말 바보구나. 내가 치매라고? 내가 길 잃어버리고 헤맨다고? 지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저희는 닥쳐. 너희들이 내게 한 짓을 생각해봐.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잖아. 무연고 노인으로 만들려고 했고 재산을 다 뺏으려고 했어. 동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동우야, 늦었어. 이미 너무 늦었다고. 경찰이 지연이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내 돈, 내 집, 다 내 거야. 지연이가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 재판이 열렸어요. 지연이는 7년형을 받았어요. 동우는 저의 탄원서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았죠. 재판이 끝난 후 동우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동우야, 용서는 내가 해주는 게 아니야. 네가 네 자신을 용서해야 하는 거야. 그 후로 동우는 매일 제 집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눈 내리는 밤이었어요. 저는 따뜻한 밥을 지어서 대문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하나 써서 함께 두었죠. 동우야, 이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주는 밥이다. 이 밥을 먹고 이제 내 길을 가거라. 엄마를 찾지 마라. 대신 내가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엄마에게 하는 효도다. 그리고 저는 문을 닫았어요. 동우가 밖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이사를 했어요. 오래된 집을 팔고 강남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새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달랐어요. 컴퓨터를 배우고 수영을 배우고 댄스도 배웠어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어요. 할머님, 혹시 이천숙 할머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KBS 기자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할머님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고 찾아왔어요.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제 이야기가 뉴스에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할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할머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용기를 내는 모습이 멋져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한 젊은 엄마가 보낸 편지였어요. 할머님, 저도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는데 할머님 이야기를 보고 반성하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한 사람의 인격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시어머니를 더 잘 모시겠어요. 그런 편지들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지만 모든 게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외로웠어요. 아무리 친구들이 있어도, 아무리 새로운 취미가 있어도 가족이 그리웠어요. 특히 동우가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 품에서 잠들던 모습, 아플 때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 학교에서 상을 받고 와서 자랑하던 모습들. 그런 밤이면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냉정했나?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천수가. 너는 옳은 일을 한 거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한 거야. 1년이 지났을 무렵, 동우가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2년이 지났을 때는 동우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현이와는 이혼했다고 했어요.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3년째 되던 해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진 거였어요. 친구 말순이가 간병을 해줬는데 어느 날 말순이가 말했어요. 천수가 동우가 매일 병원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어.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못 들어오고 있더라.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냥 두라고 해. 천수가 너도 이제 75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말순아, 넌 모르겠지만 어떤 상처는 아물지 않아. 내가 그 요양원에서 느꼈던 배신감을 너는 모를 거야. 그래도 그는 내 아들이잖아.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더욱 활발하게 살았어요. 등산도 하고 봉사활동도 했어요. 특히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어느 날 봉사활동을 하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85세의 박순자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가족은 어디 계세요? 제가 물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시집가서 바쁘다고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순자 할머니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외로우시죠? 외로워도 어쩔 수 없어요.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나도 저 할머니와 다를 게 뭐가 있지? 나도 혼자고 외롭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4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제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 돌아보니 동우였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고 머리도 많이 휘어져 있었어요. 동우야?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엄마, 건강하게 지내시죠? 동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엄마, 저 많이 변했어요.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강아지인가 전에 엄마가 사시는 곳도 알고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감히 찾아뵐 면목이 없어서 이 동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저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만 봐도 감사해요. 저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엄마, 저 이제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연이랑은 이혼했고요. 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어요.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얼마나 사랑해주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바람이 불어서 낙엽들이 흩날렸어요. 그 낙엽들이 우리 사이로 지나갔어요. 엄마 말씀이 옳았어요. 사람답게 사는 게 진짜 효도라는 거 이제 알겠어요. 저는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어요. 동우는 뒤따라오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에도 주름이 더 많아져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동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야윈 얼굴, 휘어진 머리, 떨리는 목소리. 며칠 뒤 친구 말순이가 제게 말했어요. 천수가 동우가 매주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대. 그것도 3년째. 뭐, 응,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집에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장도 받아드리고, 엄마 생각하면서 하는 거래.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말이야, 동우가 지연이 면회도 한 번도 안 간대. 완전히 등 돌렸더라고. 그날 밤, 저는 편지를 한 장 썼어요. 동우야, 엄마가 네 소식을 들었다. 네가 열심히 살고 있다니 다행이다. 엄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봉사활동한다는 얘기 들었어. 그게 바로 엄마가 바라던 거야. 계속 그렇게 살아라.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보낼까 말까? 결국 보내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5년째 되던 해 겨울, 제가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할머님,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가족은 없어요.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어요. 혹시 이번에 죽으면 어떡하지? 동우를 다시 보지 못하고 죽는 건 아닐까? 수술 전날 밤, 저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어요. 혹시 제가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동우의 전화번호였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회복이 더뎠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번 일주일째 되던 날 병실 문이 열렸어요. 동우가 들어왔어요. 엄마, 누가 연락했니? 간호사님이 연락 주셨어요. 엄마가 전화번호를 주셨다고.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동우를 직접 보기가 어려웠어요. 엄마, 많이 아프셨죠? 혼자서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동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제 손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엄마, 저 여기 있을게요. 퇴원할 때까지 옆에 있어도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어요. 동우는 정말로 제가 퇴원할 때까지 병원에서 지냈어요. 회사도 휴가를 내고 말이에요. 죽을 쑤어다 주고 등도 닦아주고 밤에 잠 못 이룰 때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엄마,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아플 때마다 엄마가 이렇게 간병해 주셨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정말 그랬어요. 동우가 아플 때마다 저는 밤새워 돌봤어요. 퇴원하는 날, 동우가 물었어요. 엄마, 댁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그럼 가끔 안부 전화라도 드려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동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엄마. 그렇게 저와 동우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전화로만이지만,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6개월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감옥에 있던 지연이가 갑자기 병보석으로 나왔다는 거였어요. 엄마, 지연이가 암에 걸렸대요. 동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뭐라고? 말기 암이래요. 6개월 시한부라고. 그래서 병보석으로 나왔어요. 제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죽는다니. 그래서 지연이가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해요. 절대 안 돼. 엄마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소원이라고. 동우야, 너 또 그년한테 넘어가는 거야? 병에 걸렸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말순이가 급하게 제게 전화했어요. 천수가, 큰일이야. 지연이가 거짓말했어. 뭐? 암이 아니래. 의사를 돈으로 매수해서 가짜 진단서를 만든 거야. 그리고 지금 동훈의 집에서 살고 있어. 제 혈압이 확 올라갔어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응. 내 친구가 그 병원에서 일하는데 직접 확인해 봤대. 지현이는 멀쩡해.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가 또 거짓말로 동우를 속였다는 게. 바로 동우에게 전화했어요. 동우야, 지연이 어디 있어? 엄마? 지연이는 병원에. 거짓말하지 마. 지연이는 지금 내 집에 있어. 엄마, 어떡해. 동우야, 너 또 속았어. 지연이는 암이 아니야. 다 거짓말이라고. 전화 너머로 동우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럴 리가. 진단서도 있고. 가짜야. 의사를 돈으로 매수한 거라고. 그날 밤 동우가 진실을 확인했나 봐요.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지현이가 또 저를 속였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보냈어요. 그리고 엄마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봤음이 반당배에 그러고 많은 인당분에 간전 내보냈어요. 뭔데? 지연이가 감옥에서 나온 진짜 이유는 다른 거였어요. 제 가슴이 불안해졌어요. 지연이가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엄마 얘기를 했대요. 엄마가 혼자 살고 계시고 돈이 많다고. 그리고 그 죄수들이 출소하면 엄마를 노리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지현이가 복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직접 손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 여자가 얼마나 악랄한지. 동우야, 그럼 지금. 네, 위험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그냥 조심하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졌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뒤 정말로 일이 터졌어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누군가 제 집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배달 왔어요. 이상했어요. 새벽에 무슨 배달이.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수상한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제 직감이 맞았어요. 그들이 바로 지연이가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할머니, 문 여세요. 우리 할머니랑 할 얘기가 있어요. 무서웠지만 저는 침착했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부르시든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마치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듯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우에게 전화했어요. 동우야, 우리 집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뭐? 지금 갑니다. 아니야, 경찰 먼저 불러. 30분 뒤 경찰이 왔을 때 그 남자들은 사라져 있었어요. 할머님, 증거가 없으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그날부터 저는 집을 나가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3일 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집에 택배가 왔어요. 보낸 사람은 익명이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죽은 쥐 한 마리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쪽지 하나가. 다음에는 할머니 차례.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지연이가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바로 동우에게 전화했어요. 동우야, 이제 정말 위험해.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안전할 거예요. 안 돼. 그럼 너희도 위험해져. 그럼 어떡하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동우야, 지연이 어디 사는지 알아? 엄마, 설마. 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저는 놀라운 계획을 세웠어요. 지현이가 살고 있는 고시원을 찾아갔어요. 물론 혼자 가지는 않았어요. 제 친구 말순이와 함께 갔어요. 지연이를 만났을 때 그 여자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지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저 바쁜데요. 바쁘긴 뭐가 바빠? 나 죽이려고 사람 보내느라 바쁘지? 지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말씀을. 이봐, 지현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너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니? 화면에는 지연이가 그 남자들과 통화하는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제 친구의 손자가 해커였거든요. 너 목소리 똑똑히 들려. 그 할머니 혼자 살아서 쉬울 거야. 돈도 많이 있고. 이렇게 말했지? 지연이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어떡해? 지연아, 너는 정말 끝까지 악랄하구나. 감옥에서 나와서도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어머님, 제가 언제? 증거가 다 있어. 저는 소리쳤어요. 너 지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이 녹음 파일 경찰에 제출할 거야. 지연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될 줄 알아?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지현이를 내려다봤어요. 한때 제 며느리였던 이 여자가 이렇게 초라해 보일 줄이야. 지연아, 마지막 경고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나나 내 가족을 건드리지 마. 만약 또 무슨 짓을 한다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때는 정말로 네가 죽을 수도 있어. 지연이가 벌벌 떨었어요. 네, 네, 알겠어요. 그날 이후로 지연이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일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악한 사람은 끝까지 악하다는 것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면 끝까지 강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동우도 이 일을 계기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지연이를 끝까지 믿으려고 했다니. 동우야,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앞으로는 정말로 엄마만 믿고 살겠어요. 그 후로 우리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6년째 되던 해봄, 동우가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이상한 여자 만난 건 아니지. 좋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요.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엄마를 뵙고 싶어 해요. 아직은 안 돼. 네, 알겠어요. 엄마가 괜찮으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동우가 새로운 여자와 사귀기 시작한 지 3개월 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여자가 지연이의 여동생이었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우연히 마트에서 그 여자를 봤는데 지연이와 너무 닮아서 바로 사람을 시켜 조사해 봤더니 정말로 지연이의 친여동생 배지영이었어요.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우연일 리가 없었어요. 분명히 계획된 일이었죠. 저는 즉시 동우에게 전화했어요. 동우야, 지금 당장 집에 와.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설명은 나중에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와. 1시간 뒤 동우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동우야, 네가 만나고 있는 그 여자, 배지영이라고 하지? 네, 그런데 어떻게? 그 여자가 누군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조사한 자료를 동우에게 보여줬어요. 지연이의 친여동생이야. 동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믿기지 않지? 나도 믿기지 않았어. 하지만 사실이야. 동우가 주저앉았어요. 그럼 지영이가 일부러. 당연하지. 우연일 리가 있겠어? 분명히 지연이가 시킨 거야. 엄마, 그럼 저는 또 속은 거야. 바보야. 동우가 머리를 감싸고 울었어요. 엄마, 저는 왜 이렇게 바보일까요? 왜 계속 속을까요? 저도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화도 났어요. 동우야, 네가 너무 선량해. 사람을 의심할 줄을 모르니까 계속 당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공격하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저는 지영이에게 직접 전화했어요. 지영 씨인가요? 저는 이천숙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역시 뭔가 있는 거였어요. 우리 만나서 얘기할까요? 네? 갑자기 내일 오후 2시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만나요. 안 나오면 동우한테 모든 걸 말할 거예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내일 보죠. 다음 날 지영이가 나왔어요. 예쁜 여자였어요. 지연이와는 달리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속을 나이는 아니었죠. 지영 씨, 앉아요. 어머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당신 지연이 동생 맞죠? 지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당신들이 우리를 바보로 아나요? 어머님, 저는 당신이 우리 동우에게 접근한 이유가 뭐예요? 지연이가 시킨 거죠? 지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저는 솔직히 말해요. 안 그러면 여기서 동우에게 전화해서 모든 걸 폭로할 거예요.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맞아요. 언니가 시켰어요. 역시 그랬어요. 언니가 뭐라고 했는데? 언니가 동우 오빠를 다시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머님 재산을 다시 노릴 수 있다고. 제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 여자가 아직도 포기를 안 했구나. 어머님, 하지만 저는 정말로 동우 오빠를 좋아해요. 뭐라고? 처음에는 언니 시키는 대로 했지만 오빠를 알아갈수록 정말 좋아졌어요. 진심이에요. 저는 지영이를 자세히 봤어요. 눈물이 진짜 같기도 하고, 그럼 지연이한테는 뭐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저는 언니한테 거짓말하고 있어요. 오빠가 어머님과 화해했다는 건 말 안 했어요. 왜? 언니가 무서워요. 언니가 알면 또 무슨 짓을 할지. 지영이는 계속 울었어요. 어머님, 제발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 정말 오빠 사랑해요. 저는 고민됐어요. 이 여자를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지영 씨, 당신 말이 진짜라면 증명해보세요. 어떻게요? 지현이를 만나서 대화하는 걸 녹음해서 가져와요. 그 여자가 진짜로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야겠어요. 그건 못하겠어요? 그럼 진심이 아니군요. 아니에요. 할게요. 해볼게요. 일주일 뒤, 지영이가 녹음 파일을 가져왔어요.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아,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언니, 동우 오빠는 여전히 어머님과 연락 안 하고 있어. 그럼 좋네. 그럼 이제 2단계로 넘어가자. 2단계요? 동우랑 결혼해. 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그럼 그 할머니가 손자보고 싶어서 돈을 줄 거야. 언니. 그리고 할머니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동우한테 가잖아. 그럼 내 것이나 마찬가지지. 언니 그런 생각은. 왜? 무슨 문제 있어? 너 혹시 동우한테 정들었어? 아니에요. 그럼 계획대로 해. 알겠지? 녹음이 끝났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지영 씨, 이걸로 뭘 하고 싶어요? 어머님, 저는 언니와 상관없이 오빠를 사랑하고 싶어요. 언니의 계획에는 참여하지 않겠어요. 그럼 지연이한테는 뭐라고 할 거예요? 계속 거짓말하겠어요. 그리고 만약 언니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우면 어머님께 알려드릴게요. 저는 긴 생각에 빠졌어요. 지영이라는 여자, 정말로 믿어도 될까? 지영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만약 동우가 가난해진다면? 만약 내가 재산을 다른 곳에 기부한다면? 그래도 동우를 사랑할 수 있어요?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도 사랑할 거예요. 저는 돈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결정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동우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해요. 당신이 진짜로 변했는지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지연이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해 주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배신한다면 그땐 정말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지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지영이 사이에는 비밀 협정이 맺어졌어요. 1년 뒤, 동우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작은 결혼식이라고 했어요. 엄마, 와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 없는 결혼식은 의미가 없어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결혼식 날, 저는 결국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축의금은 보냈어요. 그리고 편지를 하나 써서 함께 보냈어요. 동우야, 결혼 축하한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내 아내를 잘 대해주어라.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엄마처럼 상처 주지 마라. 며칠 뒤 동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편지 잘 받았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었어요. 정말 잘 살겠어요.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동우야.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울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울었어요. 동우의 아내 은정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끔 동우가 전화할 때 뒤에서 어머님께 안부 전해드려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2년 뒤 동우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딸이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되셨어요. 손녀 보러 오시면 안 돼요?
사진만 보내줘라. 동우가 보내준 사진을 보니 정말 귀여운 아기였어요. 동우를 닮았더라고요. 아이 이름은 서연이었어요. 서로 연결된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엄마와 저희를 연결해주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우가 전화로 말했어요. 서연이가 돌이 되던 날, 저는 선물을 보냈어요. 금반지 하나와 한복 하나를 보냈어요.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우리 서연아, 할머니야. 할머니가 직접 보러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건강하게 자라라. 며칠 뒤 동우가 사진을 보내왔어요. 서연이가 제가 보낸 한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너무나 예뻤어요.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저렇게 예쁜 손녀를 직접 보지도 못하고 올해로 제가 78이 되었어요. 동우와 화해한 지도 3년이 넘었고요. 요즘 저는 생각해요.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아직도 화를 붙잡고 살아야 할까? 지난주에 동우가 전화했어요. 엄마, 서연이가 이제 말도 하고 걸어 다녀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그래? 네. 사진 보면서 할머니라고 불러요. 엄마, 정말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엄마?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다음 날 친구 말순이와 차를 마시며 얘기했어요. 말순아, 나 어떻게 생각해? 천수가, 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살 거야? 하지만 내가 겪은 일을, 그 일은 지연이가 한 거잖아. 동우는 잘못에 대한 대가도 다 치렀고, 지금은 반성하며 살고 있어. 그리고 내 손녀는 아무 죄가 없잖아. 말순이 말이 맞았어요. 천수가, 네가 죽으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손녀도 못 안아보고, 며느리도 못 만나보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일주일을 더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동우에게 전화했어요. 동우야, 내 엄마. 이번 일요일에 공원에서 만나자. 정말요? 엄마. 서연이도 데려와. 네, 감사합니다. 일요일이 되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었어요. 손에는 서연이를 위한 인형을 들고요. 공원에 가니 동우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에는 예쁜 여자와 귀여운 아이가 있었어요. 엄마. 동우가 달려왔어요. 저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오셔서 감사해요. 그래, 잘 지냈니? 네, 엄마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그때 은정이가 서연이를 안고 와서 인사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은정이에요. 고생 많다. 우리 동우 잘 돌봐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저야말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해요. 그리고 서연이를 보여줬어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서연아, 할머니야. 서연이가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그리고 할매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서연이 정말 예쁘구나. 서연이를 안고 있는데 정말 따뜻했어요. 이런 기분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을까요? 우리는 공원에서 3시간을 보냈어요. 서연이와 놀아주고 동우 부부와 이야기하고 헤어질 때 동우가 말했어요. 엄마,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 가끔 만나자. 정말요? 엄마. 집에 돌아와서 저는 생각했어요. 역시 가족이구나.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화가 나도 결국 가족이야. 그 후로 저와 동우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어요. 서연이는 저를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나타나면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매 사랑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녹았어요. 어느 날 서연이가 저에게 그림을 그려왔어요. 할머니와 자기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할매, 서연이가 그렸어요. 할매 닭이가 서연이가 그렸어요. 정말 잘 그렸네. 고마워 서연아. 그 그림을 집에 가져와서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어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더라고요. 물론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는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그건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복수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도 필요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연이는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가끔 동우가 지연이 소식을 물어보는데 저는 관심이 없다고 말해요.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거든요. 하지만 동우는 달라요.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반성했고 변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이에요. 서연이 덕분에 저는 할머니가 되는 기쁨도 알게 되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행복을 찾은 거죠. 요즘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서연이와 노는 시간이에요. 그 아이와 함께 있으면 제가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요. 할매, 나중에 서연이가 커서 돈 많이 벌면 할매한테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뭉클해져요. 여러분, 제 이야기에서 무엇을 얻으셨나요? 첫째, 자신을 지키는 것의 중요함이에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자신을 해치려 하면 맞서 싸워야 해요. 저는 그때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둘째, 하지만 복수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적절한 선에서 멈추고 용서와 화해의 여지를 남겨둬야 해요. 셋째,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70이 넘어서 컴퓨터도 배우고 새로운 취미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넷째,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아무리 화나고 상처받아도 결국 가족은 가족이에요. 물론 한계는 있지만 진정으로 뉘우치고 변한다면 기회를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함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78살이에요. 많은 나이죠. 하지만 아직도 꿈이 있어요. 서연이가 결혼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증조할머니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시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세요. 저는 요양원에서 죽을 뻔했지만 결국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행복해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안부 인사라도 드리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늙어가고 계세요. 후회하기 전에 효도하세요.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를 두신 분들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가족이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한다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서연이가 전화했어요. 할매, 보고 싶어요. 언제 와요? 곧 갈게, 우리 서연아. 이제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